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스웨덴이 KF-21에 도전하다. 2. 그리펜의 패배. 3. 오늘날의 한국은 다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방산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참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서부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발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 지키기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부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부가 합작한 T-7A 레드호크에 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람의 블록3과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항공기 시장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0의 뒤를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부의 5세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게드,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트, 독일과 프랑스의 피카츠 같은 6세대 하이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즉,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튀르키예, 인도 등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라매는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3,000대 미상 수출된 F-16의 뒤를 이을 차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명가 사부의 신형 스텔스기를 꺾고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세계적인 국제 언론 포린 폴리시에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부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타겟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겟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내에 급유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보수에 집중한 개발 컨셉이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 중민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양산된 제2스민 39 그리펜 CD형은 이사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잠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성능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 중인 FA50 블록 20미, 이사 레이더, 대전 자전 능력이 강화된 신형 함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 탱크로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떠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부는 이사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F의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신형 그리펜 2가 KF-21 매도 탑재되는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엠비더 미티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 CD형과 달리 EF형은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3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2에 달리는 ESO 레이븐 레이더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판매하는 이사 레미더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의 소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구식기술로 취급되는 갈륨 비소가해지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질화 갈륨가엔 이사 레미더에 비해 한 끝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그리펜에 탑재할 신형 질화 갈륨 이사 레이더를 그리펜 D형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부의 계획은 거창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상당수가 외산이라 개발비가 높습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을 할 때 필요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고 가성비가 낮아져 고객이 줄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가 급상승해 가격이 폭등하는 막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펜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암울해지자 갑자기 이제 막 시제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로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로우미들급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매뿐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현재 로우급 전투기의 최강자는 FA-50입니다. 하지만 미들급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네요. 특히 F-16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V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V의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다소의 라팔이나 F-16은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은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이사 레이더, 스텔스기, 아르스트나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에 설계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그런데 대체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 강국들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이성급 국가들과 함께 F-22와 F-35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F-16의 뒤를 이을 미들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들급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국산 전폭기 TFX의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테자스 전투기의 뒤를 이어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예의 TFX는 엔진조차 구하지 못해 오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그리펜이 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 성능, 블록 3 기준 5세대 스텔스기인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전투기를 갑자기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과 나름 힘 좀 쓰지만 항공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억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과 4.5세대 최상급의 성능, 5세대 스텔스기 개량 가능이라는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매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이 전 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F-16의 3,000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라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쓰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로우 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뒤를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보라매가 독차지할 수 있는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부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하이급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부사는 이미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대 스텔스기 FS-2020을 개발해 2020년에 시제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외산을 엮어 조립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부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잉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록히드 마틴의 합작 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부사의 5세대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부사의 C0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인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부 CEO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부 C0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으로 F-16 판매를 감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0이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의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뤄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한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쌍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미친 짓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반대로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도체 위기까지 겹치며 이제 반도체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대만의 TSMC가 3나노미터 양산 계획을 연기한 데 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마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TSMC의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 연례 통학이 난 수준이라고 하죠.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제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이미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독일 대통령과 하원 의원이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여 최첨단 기술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등 극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마저 수요 침체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매출 기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위에 오른 대만의 TSMC마저 주문량 감소와 고객사들의 잇단 주문 취소를 막고 있습니다. 앞서 TSMC는 3나노 양산을 지난 7월에서 9월로 또다시 올해 4분기로 2번씩이나 연기했었는데요. TSMC는 3나노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내년 중 완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와 비교했을 때 집적소자 밀도를 50%나 더 늘린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비용과 더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TSMC는 그에 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까지 대폭 축소되며 내년 실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의 주문 물량 축소가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 감소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3나노라는 기술 프리미엄을 획득한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더욱 우세합니다. 지난 4일 업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TSMC 주요 고객사들의 3나노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만간 점검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양산 예정인 3나노의 주문량은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40에서 50%가량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맞아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주문량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인텔, 대만 미디어텍 등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은 아직 양산도 시작되지 않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며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각을 기울인 채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한 M2칩을 탑재한 신형 맥북을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제품 출시 일정을 내년 1분기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는 여러 협력업체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소모품, 장비 등이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연쇄적인 주문 취소가 이어질 만큼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생산 능력은 웨이퍼 기준 44,000장에서 1만 장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반도체 전쟁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다음 단계의 기술로 이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TSMC는 넘어질 수 있다며 그 견해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이어서 향후 몇 가지의 프로세서 기술 전환이 예상보다 힘들어질 경우 TSMC의 날카로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노트북 등 세트 제품의 재고가 무려 6개월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분기 기준 반도체 업체의 연간 누적 재고량은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기업, 유통업체, 대리점 등이 공급을 담당하는 칩도 상당한 양의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칩 수요가 감소하면서 파운드리 팹 가동률도 내려갔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00%였던 8인치 팹 가동률이 올 하반기부터 90에서 95%로 줄었으며 일부 소비자용 IT 제품의 칩을 생산하는 팹 가동률은 90% 이하로 떨어졌고 12인치 팹 가동률도 올 하반기에 95%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서 TSMC가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기술을 확보했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나노와 1.4나노, 공정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핀팩 기술 대신 GAA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기술력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핀팩 기술은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아 신호를 제어하지만 GAA 기술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면으로 둘러싸 전류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TSMC는 아직도 핀팩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기술력 자체만으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객사 확보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보다 뒤처져 있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4%, 삼성전자는 16.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2022 세계 반도체 대회에서 핀팩 공정을 활용한 3나노 수율이 80%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미 애플, 인텔, AMD 등으로부터 3나노 수조를 확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만큼
향후 고객사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기에 향후 삼성과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TSMC가 시설 투자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올해 총 시설 투자 예상 금액이었던 54조 원을 그대로 집행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그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구글 등이 만드는 차세대 제품을 2023년 도입 예정인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수주하게 된다면 수율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에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고성능 컴퓨팅과 모바일 부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최근 삼성전자는 미래 준비에 방점을 찍고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5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탄탄한 이익 기반을 만들고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일 삼성전자 현지 엔지니어링 파트너사인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5일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소재 제이 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오는 2024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일러시를 제이 파운드리 공장 위치로 낙점하고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명목으로 첫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이후 10년간은 85%를 환급해 줄 것을 약속했죠. 올 상반기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연기되어 약 1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지 기초공사를 진행해온 데 이어 본격적으로 건물 공사에 돌입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이혜원 연방하원 의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혜원 연방하원 의원은 한국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에 입성했으며 연방하원에서 아시아계는 이 의원이 유일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이 한국에 익숙하기에 이번 방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독일 대통령과 이 의원은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글로벌 혁신 지수 6위의 한국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생산 현장 방문은 이를 또 한 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